화성에 한번 발을 디디면 다시는 지구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건 SF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화성에서 2년만 살게 되면 당신의 몸은 이미 지구의 중력을 견딜 수 없는 상태로 변해버리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우주 방사선이 당신의 세포를 조용히 파괴하면서 돌아갈 수 없는 몸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화성 이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 누구도 이 진실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죠. 그럼 지금부터 화성이 어떻게 사람들을 영원히 가둬버리는지 그 무서운 메커니즘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주선이 지구를 떠나는 순간부터 이미 당신의 몸은 변하기 시작해요. 무중력 상태에서 몇 주만 지나도 다리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들거든요. 지구에서 평생 당신을 지탱하던 근육들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뼈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조금씩 칼슘이 빠져나가면서 70대 골다공증 환자와 비슷한 수준까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화성에 도착하기도 전에 일어나는 일이죠. 화성 표면에 착륙하면 상황은 조금 나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중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화성의 중력은 지구의 38%밖에 안 돼요.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편하게 느껴지죠. 무거운 장비도 쉽게 들 수 있고 높이 뛸 수도 있거든요. 문제는 당신의 몸이 이 약한 중력에 완벽하게 적응해버린다는 겁니다. 6개월이 지나면 척추가 더 이상 무거운 하중을 지탱할 준비를 하지 않아요. 심장도 약한 펌프질로 충분하다고 학습하죠. 1년이 지나면 이 변화는 더욱 깊어지고 2년이 지나면 거의 되돌릴 수 없는 수준까지 진행됩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돼요. 지구로 돌아가려면 당신의 몸이 다시 강한 중력을 견뎌야 하는데 이미 화성에 맞춰진 몸은 그럴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우주선에서 내리는 순간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기절할 수 있습니다. 일어서려고 할 때마다 어지러움이 몰려오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죠. 근육은 자기 몸무게조차 제대로 지탱하지 못해요. 걷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고통이 따르고 뼈는 일상적인 움직임에도 쉽게 금이 가거나 부러질 수 있습니다. 물론 재활훈련으로 어느 정도 회복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6개월 이내의 짧은 체류였을 때 얘기입니다. 화성에서 2년에서 3년을 보낸 사람의 경우 재활이 몇 년씩 걸릴 수 있고 완전한 회복은 거의 불가능할 수 있거든요. 일부 과학자들은 장기 체류자의 경우 평생 휠체어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근육과 뼈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심혈관계 전체가 다시 적응해야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과정은 더욱 위험해지죠. 방사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함정입니다. 지구에는 자기장과 두꺼운 대기층이 있어서 우주 방사선을 막아주거든요. 하지만 화성으로 가는 우주선 안에서는 이런 보호막이 전혀 없어요. 태양에서 쏟아지는 고에너지 입자들이 당신의 몸을 관통하면서 DNA를 조금씩 손상시킵니다. 화성에 도착해서도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아요. 화성은 자기장이 거의 없고 대기도 너무 얇아서 방사선이 계속해서 쏟아져 내리거든요. 이 방사선 피폭은 암 발병률을 극적으로 높입니다. 일반적으로 화성 왕복 여행에서 받는 방사선 양은 지구에서 평생 받는 양보다 많을 수 있거든요. 문제는 이게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5년에서 10년 후에 백혈병이나 다른 암으로 발병할 수 있고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거죠. 더 심각한 건 방사선이 심혈관계에도 손상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혈관벽이 약해지고 심장질환 위험이 크게 높아져요. 화성에서 돌아온 후 지구의 강한 중력을 버티려면 건강한 심혈관이 필수인데 방사선이 이미 그걸 망가뜨려 버린 겁니다. 화성 먼지도 만만치 않은 적입니다. 이 먼지는 지구의 모래와는 완전히 달라요. 크기가 엄청나게 작고 날카로워서 폐 깊숙이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않거든요. 성면이나 규폐증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몇 년간 화성 먼지에 노출되면 만성 폐질환이 생길 수 있고 이게 지구로 돌아왔을 때 더 큰 문제가 되죠. 강한 중력 아래서는 폐에 더 많은 부담이 가는데 이미 손상된 폐는 그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런 신체적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무섭지만 기술적인 문제는 더 절망적입니다. 화성에서 지구로 돌아오려면 엄청난 양의 연료가 필요한데 이걸 지구에서 다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무게가 너무 나가서 애초에 화성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계획은 화성에서 직접 연료를 만드는 겁니다. 화성 대기의 이산화탄소와 지하에 있는 얼음을 이용해서 메탄과 산소를 생산하는 거죠.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입니다. 우선 이 연료 생산 시설을 우주인들이 도착하기 몇 년 전에 먼저 화성에 보내야 해요. 그 시설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몇 년 동안 완벽하게 작동해야 하는 겁니다. 화성의 극한 환경에서 말이죠. 밤에는 영하 100도까지 떨어지고 낮에는 상대적으로 따뜻해지는 온도 변화가 매일 반복되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기계가 고장나지 않고 버티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화성 먼지는 여기서도 문제입니다. 먼지가 센서를 덮고 밸브를 막고 전자장비를 망가뜨리거든요. 지구에서 아무리 철저하게 설계해도 화성의 먼지는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시스템을 공격합니다. 하나의 부품이 고장나면 전체 연료 생산이 멈출 수 있고, 그러면 우주인들은 돌아갈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예비 부품을 가져간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무게 제한 때문에 모든 부품의 백업을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귀환선 자체도 위험 요소입니다. 이 우주선은 우주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화성에 착륙해서 몇 년 동안 혼자 기다려야 해요. 그동안 먼지 폭풍에 시달리고 극한의 온도 변화를 겪고 방사선에 노출되거든요. 금속은 팽창하고 수축하기를 반복하면서 미세한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자장비는 방사선 때문에 오작동할 수 있고요.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고칠 방법이 없어요. 우주인들이 도착했을 때 귀환선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갇혀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타이밍 문제까지 더해집니다. 화성과 지구는 약 2년마다 가까워지는데 이때만 귀환이 가능해요. 만약 이 발사 기회를 놓치면 2년을 더 기다려야 하거든요. 문제는 식량, 물, 산소 같은 보급품이 그렇게 오래 버틸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설령 보급품이 충분하다 해도 2년을 더 화성에서 보내면 몸의 손상은 더욱 심해지죠. 그 시간이 지나면 지구로 돌아가는 게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발사 과정 자체도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화성의 대기는 지구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기의 도움을 거의 받을 수 없거든요. 지구에서는 로켓이 대기를 이용해서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는데 화성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조금만 각도가 틀어져도 로켓이 궤도를 벗어날 수 있고, 그러면 구조될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지구와의 통신 지연이 있어서 문제가 생겨도 실시간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죠. 평균적으로 신호가 왕복하는데 20분 정도 걸리는데 발사 과정에서 20분은 너무 긴 시간입니다. 이런 기술적 위험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화성 여행이 실질적으로 편도 여행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요.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차라리 처음부터 영구 정착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건 기술이 발전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화성이라는 환경 자체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거든요. 하지만 가장 강력한 함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변화죠. 화성에서 몇 년을 보내다 보면 사람들은 서서히 그곳에 적응해요. 처음에는 지구가 그리워서 견디기 힘들 겁니다. 가족도 보고 싶고 친구들도 보고 싶고 지구의 하늘과 바다도 그리울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화성 기지 안에 작은 공동체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화성에서는 모든 사람이 서로에게 의존해야 해요. 생명 유지 장치가 고장나면 엔지니어가 고쳐야 하고, 식량이 필요하면 식물학자가 키워야 하고, 아프면 의사가 치료해야 하거든요. 이런 관계는 지구에서의 관계와는 차원이 달라요. 지구에서는 친구나 가족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 화성에서는 동료 없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 강렬한 의존성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그 과정에서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죠. 몇 개월이 지나면 작은 전통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생일을 특별한 방식으로 축하한다거나, 폭풍이 지나간 후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한다거나, 온실에서 처음으로 토마토를 수확했을 때 작은 의식을 치르는 시기죠.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화성 기지만의 문화가 만들어져요. 지구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무언가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더 강해지면서 지구는 오히려 낯선 곳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지구에서 오는 메시지도 이 과정을 가속화시킵니다. 신호가 도착하는데 10분에서 20분이 걸리기 때문에 실시간 대화가 불가능하거든요.
가족에게 보고 싶어 라고 말해도 답장이 오는데 최소 20분이 걸려요. 그 시간 동안 감정은 식어버리고 대화는 어색해집니다. 지구의 친구들은 당신 없이 계속 살아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죠. 당신이 화성에서 고군분투하는 동안 지구는 당신 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점점 더 당신은 지구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화성에서의 경험은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지구에서는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해도 수십억 명 중 한 명일 뿐이죠. 하지만 화성에서는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직접적으로 중요해요. 물 재활용 시스템을 개선하면 모두가 혜택을 받고 온실의 효율을 높이면 식량이 늘어나거든요. 이런 작은 성취들이 쌓이면서 화성에서의 삶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지구로 돌아가면 다시 평범한 사람이 되겠지만 화성에서는 당신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죠. 여기서 윤리적 딜레마가 생깁니다. 당신이 돌아가고 싶어도 기지에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필요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엔지니어 한 명이 떠나면 나머지 사람들의 생존이 위태로워질 수 있거든요. 반대로 당신이 남고 싶어도 가족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면 돌아가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선택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됩니다. 시간이 더 흐르면 화성이 진짜 고향처럼 느껴져요. 붉은 하늘이 익숙해지고 얇은 대기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편안해지고 모래 폭풍조차도 일상의 일부가 되거든요. 지구에서는 평생 경험하지 못할 것들을 화성에서 겪으면서 당신은 변화합니다. 더 이상 지구 사람이 아닌 화성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이건 물리적인 변화만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도 당신은 화성에 속하게 됩니다. 결국 화성 여행의 진짜 함정은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돌아가고 싶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몸은 약해지고 기술은 불안전하고 위험은 도처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화성에 남기로 선택할 수 있어요. 지구가 과거이고 화성이 미래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익숙한 지구로 돌아갈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의미를 찾은 화성에 남을 건가요?